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하고 나서 지능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능 검사는 왜 할까요? 물론 우리가 심리 검사의 일환인 이 지능 검사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지능 검사를 하는 이유는 심리 검사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학업 성취 또는 개인 차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학생을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거죠. 그래요. 학생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지능 검사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지능 검사를 하는 목적에 있어서 그죠? 못하는 여기서는 개인 차에 맞는 교육 제공의 뭡니까?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지능 검사라는 것이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굳이 큰 의미가 있는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지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능이라고 하면 뭐를 지능이라고 할까요? 그죠? 교육심리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정의가 대략 한 1000개가 넘습니다. 그죠? 자, 이 지능의 정의를 우리는 고등 정신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두 번째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정신적 적응 능력이다. 누가 좀 더 잘 정하고 못하냐. 세 번째는 학습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고등정신이라고 했을 때 그 지능이라는 건 뭐냐? 자, 추상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측면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신적 적응 능력으로서의 지능은요. 이겁니다. 바로 새로운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면에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그죠? 경험에 의한 학습 능력이다란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죠? 자, 우리 네 번째로 일반적으로 지능이라고 하면 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며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집합적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런 정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은 IQ다라는 말은 사실 이것은 IQ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사실은 뭡니까? 잘못이라는 거죠.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고등 정신 능력이 지능이라고 했으니 IQ가 지능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분만 맞는 말이에요. 일부분만 맞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능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참고로 말하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는데 우선 여기서는 네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느꼈겠지만 지능을 정의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지능의 종류와 어떻게 보면 구성 요인, 다시요. 자, 구성 요인이 다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 자, 스피어만이라고 써요. 스피어는 일반 요인설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션다이크가 있어요. 션다이크의 다요인설이에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은 것이요. 그죠? 자, 쇼다이크의 군집 요인설인데요. 쇼다이크의 다 요인설을 넘어서 이제는 군집 요인설. 그 다음에 길포드죠. 자, 길포드의 지능, 뭐 구조, 모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SQI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주장했던 그죠? 지능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 자, 일반 요인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이론과 그죠? 지지능과 지지능 플러스 S지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지능, 제너럴한 그죠? intellectual라고 해서 general factor에 초점을 둔 건데요.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이라면 언어, 수, 그다음에 정신, 속도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뭐 주의, 뭐 상상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지능으로 놓고요. 어떤 특정 상황에 있어서 나타나는 지능을 우리가 S 지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축구 선수가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죠. 자, 이럴 때는 축구 선수가 잘하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지지능을 가지고 있겠지만 축구가 좀 더 특화돼 있다. 뭐 운동 뭐 신경이라든지요. 이런 것들. 운동 신경뿐만 아니라 판단력도 필요하죠. 골을 댄 판단력도 필요하고요. 또 협동을 하기 위한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 팀을 잘 이끌어 가려면요. 자, 그런 것도 결국에는 지능이라고 보는 것이고 스피어만에 의하자면 이것은 S지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자, 쇼다이크의 다요인설인데요. 자, 다요인설이라는 것은 알 수 있듯이 그죠? 지능의 구조를 특수화된 여러 가지 특수 요인으로 봤는데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쇼다이크의 다요인설은 이 지지능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자, 다시 말하자면 S지능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지지능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CAVD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요. CAVD. 자, 이때 이 C라는 것은 complete. 다시 말하면 문장 완성력을 테스트로 하는 거였고요. 자, A라는 것은요. 산수 추리력이에요. 그죠? 자, V라는 것은 어휘력, vocabulary라는 말을 알 수 있겠네요. D라는 것은 directed, 즉 지시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죠? 자, 이때 A라는 것은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산수 추리력. 자, 이런 것들을 주장했어요. 자, 이런 것들로 지능은 구성이 돼 있다. 라고 하면서 너무 방대했죠. 이것을 7개 군집으로 다시 쇼다이크가 뭔가 재구조화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언어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수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 요인이 있으며, 자, 지각 요인이 있고, 연합 요인이 있고, 추리 요인이 있고, 언어 유창성 요인이 있어요. 이렇게 7가지 그룹. 자,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7가지 유형으로 군집으로 수집하여서 분류를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 정신 능력이 바로 7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가지 군집의 인간 기본 능력을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본 능력을 결국에는 지능으로 본 거예요. 길포드는 지능 구조화 모형을 3차원적으로 나타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조금 볼까요? 인터넷상에서. 자, 길포드의 지능 구조 모형을
합치면 이렇게 뭡니까? 정육면체가 나오는데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요. 보시면 자, 우리가 세로줄 한번 봅시다. 세로줄 산출 차원이죠. 산출 차원에서는 단위, 유무, 관계, 체계, 변환, 함축이 있고요. 자, 우리가 가로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뭡니까? 내용 영역 차원에서 식청, 상징, 의미론적, 행동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깊이라고 한번 볼까요? 조작 차원에서 평가, 수렴전 생산, 발산전 생산, 기억 파지, 기억 저장, 인지 이렇게 뭡니까? 3차원적으로 구조화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볼까요? 자, 3개 곱하기 여기서는 5개니까 30개죠? 30개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몇 개 되는 것입니까? 6개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180개의 요인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기 볼까요? 180개의 요인들이 구조화돼서 나타나더라 라는 뜻이에요. 자, 특히 길포드의 지능 구조 모형은 그죠? 즉 인지 활동이라든지 인지 활동이 그리고 내용 그리고 결과와 관계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무엇이요? 바로 지능이요. 그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결과죠. 이것은 내용이죠. 여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인지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들이 다 뭉쳐져서 하나의 지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능의 구성 요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능이 여러분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능은 여러분들 지능의 지능을 측정하는 지능 측정이라고 할까요? 지능 개념의 혹은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능은 어떻게 개발되었고 지금 현재 개발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지능은 어떠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으셔야 되겠죠. 자, 처음에 지능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과서 이를 알기 위해서 우선 교과서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지능이라는 것은 하기 전에 이거부터 우선 봅시다. 자, 지능의 발달은 어떻게 발달이 됐냐면 우리가 세계대전을 간과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자면 비넷이라는 학자가 육군에서 이제 군인을 양성해야 되는데요. 이 군인 중에 훈련을 따라오지 못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군인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걸러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교육이 안 받아져서 더 힘들 수 있거든요. 총을 잘못 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편들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선 지능 발달은 좀 있다고요. 계속.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몇 가지 지능 지능 검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자, 대표적으로요. 가드너가 있습니다. 그죠? 자, 가드너의 다중 지능 이론이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은 7개의 종류로 7가지 지능의 종류로 대표되고 있는데요. 자, 그 7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 우선은 언어학적 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 지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논리수학적 지능도 있을 수 있고요. 공간 지능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신체적 근육 운동, 신체 근육 운동, 감각적 지능도 있고요. 개인 내적 지능과 대인 간 지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대인 간 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느낌이 오죠. 사회 지능이라는 것이죠. 복잡한 환경 속에서 미묘한 단서를 활용하여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 그죠? 자, 타인 이해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개인 내적 지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것이죠. 그죠? 자신의 통제력을 갖더라. 이때 이 통제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겁니까? 정신적, 육체적, 자, 통제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죠? 자, 스트레스 관리를 잘한다든지, 시험 보기 전에 가슴 두근거림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 내적 지능입니다. 자, 신체적 근육 운동 감각 기능은 자, 우리 무용수한테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무용수나 뭐 심지어는 마술사 육체를 많이 쓰니까요. 이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지능으로 신체를 숙련하는 거예요. 숙련되게. 즉 다시 말하면 신체를 숙련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가.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신체적 능력이 신체적 근육 운동 감각적 지능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자, 오프라 윈프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담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대인간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공간 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조금 개념이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이렇게 봅시다. 건축가라든지, 그죠? 건축가 또는 공학자들에게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심미학적인, 그죠? 심미학적인 공간 활용도를 보여줘요.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물리적 환경을, 그죠? 물리적 환경을 조장하는데, 그죠? 물리적 환경을 통제하면서도 다루는데 유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논리 수학적 지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수학자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죠? 자, 논리적으로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과학적 사고, 논리적이면서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뭐 과학적 사고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에요. 음악적 지능이라는 것은 자, 모차르트와 같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지능이 됐고요. 언어학적, 그죠? 언어학적인 지능이라는 것은 문학가와 같이 그런 능력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잘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인데요. 신기한 것은 실어증 환자에도 나타나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쓰는 영어라든지 또는 프랑스어, 일본어 이런 것들이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언어라는 것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타고 태어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수화라든지 이런 것도 언어학 능력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달리 말해보면 자, 언어 분석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언어 자료 이해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에 보시면 자, 나는 국어 지문을 읽었는데 이 지문이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아 라고 했다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자면 그죠? 자, 언어적 지능이 충분하지 않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봅시다. 이 지능 검사를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 따라서 이러한 지능들이 다르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개인차가 있는 그 학생들을 빠르게 선생님들이 파악하셔가지고 좋은 상담의 자료로 진로 상담할 때 또는 뭡니까 고민 상담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요. 스탠버그예요. 지능 검사라고 이거 우선 하지 마시고 그죠? 지능 이론이라 합시다. 자,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검사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검사와 이론을 조금 나눠서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자, 스탠버그의 3원 지능 이론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달리 뭐라 하냐면 삼두 이론이라고도 하고 삼위 일체 이론이라고 그래요. 다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세 가지 위치가 하나로서 모여져 있다 이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제 지능의 3요소라고 하는데요. 그죠? 자, 지능의 3요소라는데 처음에는 성분적 요소이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바로 경험적 요소이더라. 그렇다면 또 마지막에 뭐가 있냐? 맥락적 요소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분적 요소라는 것은 뭐를 나타낼까요? 그죠? 자, 성분적 요소는 개인의 내적 세계와 관련되며 지능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하자면 이 성분적 요소라는 것은 그죠? 자, 성분적 요소라는 것은 일종의 정보 처리 기본적인 일종의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기본적인 정보 처리를 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타 요인과 수행 요인, 그다음에 지식, 습득 요인 이런 식으로요. 그죠? 하면 메타 요인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건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은 해석하는 걸 나타냅니다. 어떠한 과제를 착수하거나 또는 과제를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고 중간중간에 평가를 하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경로를 재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원인과 결과 파악 이 단계보다 한층 위에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메타 요인이라고 말을 해요. 반면에 수행 성분인 수행 요인은 그죠? 자, 메타 요인의 지시를 시행하는 일종의 하위 수준이면서도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자, 다시 말하자면 수행 성분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 습득 성분이라는 것은요. 자, 어떻게 학습하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하는 정신적인 과정을 우리가 지식 습득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요. 자,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고요. 수행 요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지식을 습득하나 학습이라고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구체적인 건 대학교 가서 배우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경험적 요소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자, 여기서 보시면 새로운 문제에 당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새로운 문제에는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돼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우리는 경험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새로운 문제 해결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자, 경험적 요소 우리가 뭡니까? 자, 문제 해결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이 통찰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문제에는 새로운 방법이 제시돼야 되는데 이 새로운 방법은 과거에 있었던 방법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 통찰력에는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맥락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 맥락적 요소라는 것은요. 일상의 경험에 의해서 발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어떤 학습을 통해서 발전이 되는 거지만 이 맥락적 요소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다시 말하자면 일상의 경험에서 발달되는데 그죠? 일상적 문제 해결력 또는 실제적인 적응 능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습 이외에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갖춰지는 일종의 지혜 같은 것들이 맥락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자, 이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자, 인터넷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석적 지능, 또 하나는 뭐 실제적 지능, 또 경험적 지능, 뭐 이렇게 한데요. 이게 뭐 상황적 지능, 경험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석적 지능은 다시 수행 요소, 지시 습득 요소, 메타 요소가 있고요. 실제적 능력은 환경에 적응하기, 변화시키기, 환경에 선택하기, 뭐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지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이런 이론들이 교육학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꼭 외워야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굳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 지능 이론이 있고 지능의 구성 요소를 또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능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여러 가지로 지능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비넷이에요. 우리가 인물 탐구에서도 그죠? 하게 될 뜻인데요. 그죠? 자, 비넷의 지능 검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능 검사도 있고요. 여기서 조금 발전된 것이요. 스탠포드 그죠? 스탠포드 앤 비넷이에요. 자, 검사죠.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뭐 한국형 표준화 검사 뭐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거 말고 자, 비넷 검사, 지능 검사는 뭐냐면 자, 이것은 학습 지체와 부진화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학습 지체와 학습 부진화 구별을 위해서 이제 이러한 교육적 필요에서 출발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5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비넷 사이먼 검사라고 해요. 그죠? 즉, 이때 뭐가 되냐면 정신 연령이라는 것들이 제시되었는데, 즉, 각 나이 집단에 따라 점수를 표준화한 거죠. 그죠? 자, 각 나이 집단에 따라 점수를 표준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알 수 있죠? 학습 지지나 부진화는 그 나이 집단의 뭡니까? 그죠? 이루지 못하나 다시 보면 이렇게 시간이 가고요. 자, 표준적으로 요렇게 자, 또 다른 하나는 뭐 요렇게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자, 내가 고등학교는 요게 뭐가 되는 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하위 5% 있는 애들은 우리가 학습 지체야, 부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중학교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평균이에요. 근데 요쯤에 있는 애들, 하위에 있는 애들은 학습 지지나 부진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초등학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애들이 학습 지지나 부진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약간 이거 학습 지체와 학습 부진하는 좀 개념이 달라요. 가르쳐 주는데 못 따라오는 애들은 지체하고요. 가르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은 가르치는데 못 따라오는 애들은 부진하고요. 자, 가르치는데 머리가 안 돼서 못하는 애들은 학습 지체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학습 부진하는 여기 있는 애들이 학습 부진하죠, 이제.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검사해내는 것은 바로 뭐더라? 그죠? 여기 있는 사람 평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정신 연령이라고 그러죠. 정신 연령.
그래서 정신 연령이 낮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그 나이 또래에 있는 표준적인 지능보다도 좀 더 낮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탠포드 앤 비넷 검사가 되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요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IQ 개념이 IQ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1937년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지능 지수인데요. 그죠? 이것이요. 정신 연령과 생활 연령 간의 비율로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계산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자, 비넷 검사에서 스탠포드가 들어오면서 IQ가 개념이 도입되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요. 자, 190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근대화에 들어왔던, 그죠? 자, 이때 어떻게 되더라? 정신 연령이 개념이 도입되고 좀 더 스탠포드가 들어옴으로써 발전되어 IQ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뭐더라? 정신 연령에다가 생활 연령을 생활 연령가를 곱해줘서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요걸 한번 봅시다. 자, 지능검사는 교재로 들어봅시다. 우리 7장이네요. 지능검사는 인지 능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인지 능력이라는 거, 이때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 언어, 수학적 계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많은 것들, 이런 학자들이 주장했던 많은 내용들을 다 인지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인지 능력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적 능력을 일종의 잠재적 지적 능력으로서 내적 동기가 되는 것이죠. 자, 내적 동기 등과 함께 고려될 때 학업이나 직업적 성취를 예견해 줄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능검사는 인지적 기능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인지적 기능이라는 것은 뭐 육체적으로 잘하냐, 말을 잘하냐, 상담을 잘하냐, 공감각적인 능력이 있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자, 지능지수라는 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IQ입니다. 자, 지능검사 결과 정신연령의 한 살, 우리가 봤죠? 1905년도에 비넷에 의해서 정신 능력의 개념이 도입된 데 했었죠? 한 살 4개월, 즉 16개월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 지능을 구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실제 나이가 5살 7개월, 67개월이었다고 하면 이 계산식에 의하자면 24가 된다. 뭐 이렇게도 계산을 하는데요. 이렇게도 계산하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능 지수인데요. 이게 IQ예요. 자, 그러면 IQ는 어떻게 구한됐습니까? 정신, 연령, 대 생활, 연령을 우리가 100%의 비율로 나타내는 거랬죠? 그럼 정신 연령은 여러분도 보세요. 이게 정신 연령이고요. 그렇죠? 이게 정신 연령이에요. 이렇게. 자, 생활 연령은 뭡니까? 생활 연령은 바로 67개월이 생활 연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자, 16 나누기, 자, 67 곱하기 100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23.88이 나오는 거죠.
대략 얼마더라? 24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아이의 현재의 지능은 24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24 정도의 지능을 16개월 정도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여튼 자, 그렇게 해서 지능 지수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정신 연령을 우리가 IQ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요. 자, 지능 지수의 분포는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자, 연습을 하면 좋은 점수가 얻어지는가? 우리 그렇죠. 지능 검사를 했는데 내가 계속 연습을 하면 좋은 지능 검사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봅시다. 자, 영재 교육을 표방하는 유치원 등에서 지능 검사와 비슷한 테스트로 하여 원안을 뽑는 경우가 많죠. 부모들 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매우 열정적인 사람도 있다. 그 때문에 시중에는 지능 테스트에 관한 연습책이나 안내선 등이 출판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능 테스트의 연습으로 지능 자체가 좋아지는 것이라면 부모가 그런 안내서를 사서 연습시키는 것도 뜻이 있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죠? 보통은 그저 테스트를 받는 당일만 좋은 점수를 따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부모들이 많은 듯하다.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그죠? 확실히 연습의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죠? 연습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아닌 문제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훈련이 썩 지능검사 테스트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지능지수 IQ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은가? 지능검사의 성적인 지능지수는 검사실 분위기, 검사자의 태도, 숙련도 등에 따라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신뢰도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검사를 받는 이의 내향성, 긴장하기 쉬운 정도, 집중력의 부족, 말이 적다는 등의 성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지능검사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교육연구소나 병원 등에서 알려주는 지능수치, 지능지수의 수치에는 검사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나는 일이 자주 있는데 그래서 5-6%, 5-6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오르내렸다 해서 진보했다, 후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능지수 그 차이에 이힐일비하지 말고 좀 더 긴 안목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발달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두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능이 단편적으로 하나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또 과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IQ가 높을 때 여기 학습 활동에 IQ가 높을 때 사회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찾아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제를 다 끝내봤습니다. 과제를 하고요. 자, 교육심리 파트를 다 끝내봤어요. 크게 교육심리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보셨는데요. 하나는 심리검사, 그죠? 뭐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이런 걸 보이는 게 아니라 심리검사를 봤고요.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지능검사를 봤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프로이드와 에릭슨 그리고 여러 지능 관련되어진 학자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지능 이론이 여러분들 꼭 학력과 뭐 연관이 있는 연구도 있고요. 없는 연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상담의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좋아요. 우리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 심리학의 대표적인 이론, 심리와 지능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창의성이라든지 도덕성도 교육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예요. 그죠? 자,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교육과정이라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과제 선생님이 내줬는데요. 이 과제를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한번 써보죠. 과제 대한 의견을, 그죠? 의견을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 꼭 생각해서 한 여러분 10분 정도만 좋은 의견을 성실히 답변해 최소한 300자 이상. 이다라는 것이 이번 과제였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심리학 파트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교육과정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